안녕하십니까. 방사선종양학과 고영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일 낮에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도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신 거에 보람 될 만큼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폐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 첫 번째는 방사선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폐암의 방사선 치료를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알아보고, 폐암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폐암의 방사선 치료가 결정이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치료도 사실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국대학교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소개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란 의료용 선형 가속기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방사선인 X선, 전자선을 이용하여 인체 내 암세포 파괴 및 종양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방사선을 우리 세포가 방사선을 받았을 때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서 세포가 직접 파괴되기도 하고, 우리 세포 안에는 물 분자들이 있는데요. 그 물 분자들과 반응을 해서 활성산소라는 독한 물질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세포를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방사선을 받았을 때 회복되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매일매일 조금씩 방사선 치료를 주다 보면 암세포는 더 많이 죽고 정상세포는 덜 죽는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방사선 치료에 이득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오늘은 폐암의 방사선 치료이기 때문에 폐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폐암학회 홈페이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드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lungca.or.kr을 치시면 이렇게 대한폐암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우를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고, 거기에 저도 폐암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근데 여기 lungca, 캔서가 원래 CACER이거든요. 근데 CER까지 치면 어디 모르는 미국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주의하시고 이렇게 lungca까지만 치고 or.kr을 치셔서 대한폐암학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폐암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폐암은 폐에 생기는 악성 종양, 암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종양이 1차적으로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폐가 아닌 다른 장기에서 종양이 발생하여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이동해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원발성 폐암, 즉 폐에서 생기는 원발성 종양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사실 복잡한 표이지만 제가 따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종류를 알아야 우리가 치료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그림이지만 제가 따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폐암은 조직학적 모양에 따라 크게 소세포 폐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으로 분류하며, 비소세포 폐암은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구분합니다. 소세포 폐암은 폐암 환자의 약 15에서 25%에서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강하여 발견 당시 다른 장기 등에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흡연량이 많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에는 흡연과 연관이 많은 반면, 선암은 상대적으로 흡연과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세포 폐암인지 비소세포 폐암인지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류를 제대로 익히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방사선 치료를 어떤 환자들이 받는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어 그 표를 가져온 이유는, 미국이 사실 의학을 가장 선도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그 암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국 암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수시로
치료 방침이 뭐 새로운 결과가 나올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분들에게 뒤처진 의료를 제공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자주 새로운 진료 지침 같은 거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께 저희 의사들이 결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같이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어떤 환자들이 방사선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영어지만 제가 표를 따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해석을 해가면서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으로 폐암은 나뉘는데 그러면 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어떤 환자들이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포 폐암에서는 병기를 제한적 병기, 확장 병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한적 병기 환자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근치적인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는 항암 약물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 방사선 치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술 없이 대개는 근치적인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세포 폐암의 확장 병기인 경우에는 증상 완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폐, 척수신경, 그리고 뇌 등에 적극적으로 증상 완화 목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1차적인 치료가 종료가 된 이후에 부분 관해 이상의 치료 결과가 나왔을 때 예방적으로 뇌에 전이 되지 말라고 예방적인 전내 방사선 치료를 제한적 병기의 환자 그리고 확장병기 환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확장병기 환자의 경우에는 폐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폐에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초기 병기이거나 수술 가능한 병기에 있는 환자들이 내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세가 너무 고령이어서 숨도 할딱할딱 거리시는 분인데 전신 마취를 어떻게 하냐, 아니면 뭐 신장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약물을 쓸 수가 없어서 마취제를 도저히 맞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실에 아예 못 들어가시거든요. 그럴 때는 내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근치적인 목적으로 시행이 될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수술을 마친 경우에도 완전 절제가 됐다고 해도 종격동,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수술 절연면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수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면 완벽하게 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병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수술 더 잘 되라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수술을 불가한 경우들이 또 검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근치적인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소세포 폐암에서 종격동 임파절 전이 이상의 병기가 검사를 했을 때 이미 뭐 CT를 찍어봤는데도 이미 종격동 임파절 전이가 확실하다 한 경우에는 근치적 목적으로 항암 약물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소세포 폐암에서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전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8개의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8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폐암을 가진 환자를 알아봤을 때 정리를 해보자면 소세포 폐암인 경우에는 제한병기, 확장병기 모두에서 꼭 필요한 치료로 되어 있고,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나 초기 병변인데도 수술을 내과적으로 못하는 경우나 수술을 했는데 절연면에서 암세포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종격동에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고, 또 검사를 해봤더니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수술을 완벽하게 못할 것 같을 때에는 수술이 더 잘 되게 하라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많이 종격동 임파절 전이 이상의 많이 진행된 경우에 폐암인 경우에는 근치적인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원격 전이가 있어도 전이의 개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사선 치료가 결정이 돼야 되는 사람들도 너무 복잡하고
사실 폐암이라는 것 자체도 종류도 너무 많고 치료 방식도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검사 방법도 뭐 아시겠지만 뭐 CT, PET, 그다음에 조직 검사도 해야 된다 그러고 엄청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다학제적 관점으로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병원은 굉장히 잘 발달된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내과 교수님한테 저는 정말 수시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하나하나 그 상태에 맞는 그 환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까이 전화로 저희는 상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책상에서 꼭 모여서 하는 회의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은 수시로 환자에 대한 다학제적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과, 외과, 그리고 검사하는 여러 과들이 모여서 폐암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폐암의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환자들이 폐암의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결과가 좋았던 환자들 위주로 해서 어떠한 결과를 보였었는지 환자의 결과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72세 환자이고 소세포 폐암으로 방사선 치료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얀 게 혈관이고요. 이렇게 까만 거는 폐고 이렇게 그 중간 정도의 색깔을 보이는 부분이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이 이렇게 왼쪽 폐와 종격동에 있었고 왼쪽 폐 병변 자체는 한 6cm 정도 되는 병변이었고요. 방사선 치료를 27번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 종료 후에 3주째 찍은 영상에서 이렇게 컸던 6cm 정도 됐던 종양이 2cm로 작아졌고 종료 3년 4개월 된 현재 시점에서는 종양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잘 지내시는 상태고 다음 환자는 남자 58세 환자이고 비소세포성 폐암, 평평상피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아까 환자와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이 환자도 5cm 정도의 왼쪽 폐에 있는 종양이 종격동에도 있었고 이렇게 떨어져서 또 있었는데 이 환자는 30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종료 1.5개월 후에 종양은 거의 없어지고 폐렴이 약간 남은 상태였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지금 4년 되었는데 종양은 다 없어진 상태고 폐렴도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자 61세 환자이고 비소세포성 폐암, 서남의 환자였고 3년 전에 이제 수술로 폐를 종양을 떼어냈던 환자인데 임파절, 종격동 임파절이 재발을 해서 저에게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의뢰되었던 환자고요. 이 환자는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방사선 치료 1.5개월 후에 봤을 때 한 반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었던 상태고 현재 방사선 치료 2년 후에는 완전히 종양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환자는 남자 63세 뇌전이 폐암으로 인한 뇌전이가 생겼던 환자고 방사선 치료 전에 찍은 MRI를 보면 여기 뭐 이렇게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그 전이 병변입니다. 1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방사선 치료 1년 후에 거의 소실된 양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이렇게 치료 결과를 보여줬던 환자들은 저희 과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들이었고 이 환자들은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들을 낳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궁금하시죠? 사실 방사선 종양학과에 와보지 않고서는 사실 방사선 치료 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저를 만나는 진료의 과정이 있고 진료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의 대상자가 됩니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사선 치료의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치료의 과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의 치료, 의사와 그리고 물리 계획사들이 일을 하는 그림 그리기, 치료 계획 계산, 치료 계획 검증, 그리고 나서 치료까지. 모의 치료부터 보통 치료까지는 저희 건국대학교병원 방사선 종양학과는 1일에서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걸리고요.
큰 병원이라고 소위 말하는 큰 병원들은 한 뭐 10일, 2주 정도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일주일 안에 보통은 다 치료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도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의뢰가 되면 저를 만나러 오시죠. 그래서 이제 아픈 데는 없으세요? 뭐 불편하신 데는 없고요. 뭐 증상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분인지 그동안의 기록을 통해서 잘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분인지를 결정을 해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폐암의 방사선 치료의 과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방사선 치료는 매일매일 해서 길게는 6주 정도까지 진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확한 자리에 똑같은 방사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세, 똑같은 몸의 모양, 똑같은 선을 만드는 작업이 모의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환자가 만세 자세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만세 자세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이렇게 위에 잡는 봉 같은 걸 잡는 고정 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의 몸에다가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기준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내부에 구조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CT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 기준선 그림 보이시죠? 이거 그리고 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씻을 수가 좀 불편합니다. 뭐 아예 없지는 않은데 이때부터는 사실 자유롭게 어르신들이 이제 탕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탕에는 일단은 못 들어가고요. 씻는 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못 씻는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그래도 항상 똑같은 자리에 방사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선을 잘 유지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래서 모의 치료 과정에서부터 이 선 표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환자는 이제 귀가를 하시면 저는 환자 내부에 장기의 정보에 대해서 CT 영상을 통해 내부 장기 정보를 얻었고 그 내부 장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의치료 CT 영상 매 장마다 종양의 최적과 그리고 피해야 할 정상 조직의 최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척수 신경, 그 다음에 식도, 대혈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리게 되고 그림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이 되면 다음의 과정으로 치료 계획, 계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치료 계획, 계산의 과정이라는 것은 폐암에는 저희가 주고자 하는 치료 용량을 충분히 주면서도 식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척수 신경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에는 방사선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각도, 양을 컴퓨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그 계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반복을 하게 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결과가 나왔다고 할 때 계획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제 나왔다고 하면 환자가 첫 치료를 하러 오게 되고 치료 기기에서 이렇게 누워서 모의 치료 때와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는지, 치료 최적은 제대로 모의 치료 때와 똑같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 방사선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환자는 방 안에서 혼자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의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치료의 과정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받을 때 통증이 있냐는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찔리거나 아프거나 막 받을 때 찌릿찌릿한가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방사선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에너지로서 실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시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즉, 무통, 무색, 무취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제가 치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사실 폐암 환자는 아니긴 한데 폐암 환자는 아닌데 뇌종양 환자입니다. 근데 뇌종양 환자가 자기가 어떻게 치료받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에 들어가시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납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쵸? 기계가 윙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기계가 멈추면 그 다음에 방사선이 나와야겠죠. 방사선이 나오는 소리도 들립니다. 여기서 이제 삐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삐비비비비비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환자분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셨을 때 환자가 뭔가 찔리거나 아플 수 있는 순간이 있나요? 없죠. 네, 저희 치료는 이렇게 무통, 무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통, 무색, 무취라는 거가 알 수 있게 저희 치료는 통증이 일단은 치료받는 순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도 또 보여드릴 거겠지만 방사선 치료받는 순간에는 아프지 않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이 질문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 치료 횟수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요. 특히 폐암의 방사선 치료는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는 매일 15에서 20분씩 주 5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6에서 7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조기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체부 정위 방사선 치료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5회 미만의 치료를 1,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동영상을 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나오는 동영상이라서 미국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음성은 일단은 껐고요. 그렇지만 이제 폐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계, 아까 이제 보셨던 기계처럼 저희 기계도 이렇게 생겼고요. 매일매일 이제 오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오셨을 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병원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뭐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이제 치료사 선생님이랑 얼굴 확인을 한 다음에 매일 맞췄던 자세 그대로 이렇게 자세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는 동안 밖에서 모니터로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를 함에 있어서 위험한 점은 발생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환자는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혹시나 위치가 환자가 그림 그려놓은 게 많이 자세가 틀어지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사선 종양과 의사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혹시 환자의 그런 전체적인 치료에 있어서 변화는 없는지를 중간중간 파악하고 혹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뭐 치료 계획을 변경하든지 치료 횟수를 변경하든지 변경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적의 방사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는 6주 정도 진행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종양학과 의사를 만나서 이제 불편한 곳은 없는지 부작용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랑 부작용 체크를 하는 날 말고는 누구한테 아프면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매일 오시기 때문에 매일 오실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생기면 간호사 선생님한테 잘 말해서 잘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이 아까 그 치료를 받던 환자분인데 전혀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했다라는 게 이 폐암 방사선 치료의 안내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설명 잠깐 드렸는데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6주, 7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6주, 7주의 방사선 치료가 아닌 5회 이내의 방사선 치료를 주는 과정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암에서 이제 조기 폐암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모의 치료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의 치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조기 폐암에서 한 번에 주는 용량을 많이 줘가지고 그 종양을 아예 없애는 게 이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주는 용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의사와 이제 계획사가 이렇게 정밀하게 논의를 하게 되고 환자는 이제 계획이 나오게 되면 모의 치료와 정말 동일한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서 한 번에 주는 용량을 많이 주는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의 치료랑 동일한지를 보려고 작업을 할 때 치료기에서 직접 찍을 수 있는 요즘은 CT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 영상을 보면서 직접 모의 치료 영상과 정말 동일한지 확인이 되면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체부 정의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폐암 환자,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지냈던 환자는 거의 6, 7주간 받았던 환자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보셨던 경우가 이제 체부 정위 방사선 치료, 한 번에 주는 용량을 많이 주는 치료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점이, 폐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폐는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는데 치료 받을 때 숨을 꾹 참고 있어야 할까요? 정답이 뭘까요? 그러면 죽죠. 왜냐하면 저희 치료 10분 동안 누워 계시는데 적어도 2분 정도는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을 안 쉴 수는 없고, 저희가 모의 치료 시 환자의 평상시 호흡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영상을 얻고, 치료 계획 시 호흡으로 인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종양에 충분한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숨을 쉬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숨을 너무 깊이 들이마시거나 내쉬어서 참는 경우가 치료가 오히려 부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환자가 너무 호흡이 깊이가 깊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호흡 동조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저희가 환자의 호흡의 일정한 부위에서만 방사선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환자의 호흡에 따라서 이렇게 호흡 주기를 바깥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호흡 주기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 호흡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종양이 움직이는 것을 계속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정말 이 종양이 우리가 계획한 모의 치료와 동일한 위치에 존재를 하는지 확인을 한 후 일정한 그 호흡의 주기의 때마다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방사선이 나왔다가 멈췄다가 나왔다가 멈췄다가 나왔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하는 기술도 요즘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호흡 동조 방사선 치료고, 폐암 환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호흡 동조 방사선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숨을 참으면 안 된다.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치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치료는 이제 치료 중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과 치료 후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식도염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종격동 임파절 전이 부위가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은 거의 다 종격동 임파절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 시행에 따라 식도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식도 점막이 손상되어 음식을 삼킬 때 음식물이 걸리거나 통증이 발생하여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생기는지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할 수 있는데, 방사선 치료 시작 2주경부터 시작되고 치료 종료 2에서 4주경까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도염의 방지, 악화 방지를 위해서 뜨거운 음식이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동식이나 시원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대증요법으로 진통소염제나 국소마취제 등을 사용해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환자한테 강조하는 것은 치료 중엔 식도염, 치료 후에는 폐렴을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폐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언제 호발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양 주위에 정상적인 폐 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 폐렴은 폐세포가 방사선에 의하여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 후에 수주에서 수개월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마른 기침, 미열이 있으면서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열을 동반하는 감염성 폐렴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전 폐 기능이 나쁘거나 폐 기종 등의 동반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 빈번하나, 방사선에 대한 환자의 개개인의 유전자적인 방사선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 빈도에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폐렴의 치료는 대개는 증상을 조절하지만 이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 내과 교수님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부작용 마지막으로는 피부염이 있겠습니다. 방사선은 아까도 보셨지만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피부가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외부에서 피부를 통과하여 종양에 도달하기 때문에 폐암이 있는 가슴 주위의 피부에는 방사선 치료에 의한 피부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도 화상 정도로 건조, 통증, 가려움, 발적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만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심한 경우 피부가 벗겨져서 진물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부위가 방사선 치료 부위에 포함되는 경우 피부 화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염 예방을 위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서 보습제를 처방하기도 하며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용 로션이나 화상 연고 또는 추가적인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치료 종료 후 2-3주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지만 화상의 흔적, 색깔 변화 같은 것들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소개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방사선 치료 오시면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2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짝 말씀드리고 저희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아기와 같이 생활해도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기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피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방사선과 우리가 방사능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걱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사능은 방사선을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는 이제 방사능을 가진 물질, 라듐, 플루토늄, 세슘 같은 것들이 이제 자체 붕괴를 하면서 방사선을 뿜어내지만 방사선 치료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은 전자를 이용해 만든 X선이기 때문에 치료의 체내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기 만지셔도 되고 공동생활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무얼 먹어야 할까요?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권고를 하는 거는 사실 암 예방에 대한 것이지 암 환자가 이미 걸린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권고된 암 치료, 즉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뭐 무슨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수르륵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암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주어진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추후에 꾸준히 교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폐암 학회에서 뭐 권고하는 정도의 음식이라고 하면 식도염 증상을 악화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혹 식욕저하가 치료 중반 넘어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중 유지를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죠. 건강식품과 약제. 무슨 버섯 먹어도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그런 걸 환자분이 물어보시면 일단 논문을 검색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검색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제공하는 치료는 대개 뭐 약물이든 방사선 치료든 이렇게 임상 시험의 단계를 철저하게 거친 그 검증된 약물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물어보시는 뭐 버섯 내지는 식품 같은 것들을 논문 사이트에 쳐보면 대개는 세포 단계 그리고 쥐 실험 단계의 연구들이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거 드시면 사실 본인이 쥐랑 같다는 것 말고는 사실 사람 단계에서는 검증이 안 돼서 참 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가 좋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사실 단지 동물에서 좋았던 게 사람에서 정말 좋다는 결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맹신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병원에서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치료에 충실히 따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는 지하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오시면 그리고 안전시설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CT 모의 치료기기 레피드 아크라는 기계를 사용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종양 치료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그 질문에 답하도록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